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자체 중 최초라는 타이틀도 내세웠는데요. 그런데 정년 연장을 위한 노사 협의 과정에서 이 제도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구시가 전제 조건으로 내건 임금 피크제가 문제가 됐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직종은 공무직입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와 상담, 상수도 검침 등 대상은 총 412명으로 올 상반기 중으로 정년 연장을 적용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대구시와 노조는 지난달부터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만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조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건강 상태, 부서 평가, 적격 심사까지 더하겠다는 황당한 조건도 붙였습니다. 이것은 정년 연장이 아니라 선별 연장과 임금 삭감이라는 기만적인 조건부 연장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기계처럼 다루는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상황을 볼 때 임금 피크제 도입은 얼토당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년 연장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30호봉도 연봉이 3,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제시한 임금 피크 제대로라면 65세가 되면 1,700만 원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구시는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도 보장해주지 않겠단 말입니까? 결국 노사 간 교섭은 결렬됐고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적용 시점은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더라도 최저임금 상한선을 적용하기 때문에 노조의 우려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임금 피크제라는 조건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조정이 결렬될 경우 공무직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전셋집 계약을 앞두고 혹시 전세 사기는 아닐까 걱정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또 전세금 사고 전력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또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도 함께 시작됩니다. 어떻게 바뀐 건지 박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서구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던 30대 남성 A씨.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문자 한 통. 돈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못 가니까 계속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갱신을 해야 되고 대출 갱신을 해야 되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조심할 수 있었던 전세 사기. 이제는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사고 이력과 보증 가입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가입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지,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 조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된 경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조회 결과는 신청 뒤 최대 7일 안에 문자 또는 앱으로 통보되고 월 3회로 조회 횟수는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전월세 계약 뒤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신고 의무화는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PC 또는 모바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집주인 정보 확인, 계약 후에는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전세 사기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정부가 인정한 대구 지역 피해자가 66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총 860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신규 지정해 총 3만 400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는 669명으로 서울, 경기 등에 이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주택 매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LH는 지난달 기준 대구 95가구를 경매 또는 협의로 매입했습니다. 해외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국제 마약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기 위해 바디로션 통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인천공항. 커다란 가방 안에서 비닐에 담긴 바디로션 통이 잔뜩 나옵니다. 통을 강제로 열어보니 로션 대신 하얀 가루가 쏟아집니다. 바디로션 통 안에 마약을 넣어 밀수하려 한 겁니다. 이렇게 밀수될 뻔한 마약은 15.6kg에 달합니다. 평택경찰서는 해외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바디로션으로 위장해 밀반입하고 국내 유통한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야산에서 마약을 던지기 방법으로 거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판매책들을 붙잡는 등 은닉한 마약 2kg도 압수했습니다. 또 검거된 판매책에게 밀수책을 특정해 공항에서 바디로션 통으로 마약을 밀수하려 시도한 태국인 일행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총 27.5kg, 시가 110억 원 상당의 91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다량의 마약이 국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유통 경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또 최근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BTV 뉴스 백찬혜입니다. 날씨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길고 더운 여름이 될 거란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기후 위기 문제를 짚어봅니다. 백창현 기자가 생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기상 위기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안성에서 40여 년간 농사를 지어온 고진숙 씨. 고 씨가 처음 안성으로 왔을 때와 지금의 농촌 생활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논농사에 쓰는 못자리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된 것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벼 모종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날씨가 이제 추웠다 더웠다 막 이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크니까 들쑥날쑥하면 이게 이한 게 심어지질 않아서 그것도 해보다가 안 되겠어서 그냥 아예 다 키운 거를 사다 심는 거죠. 함께하고 있는 축사도 급격한 기온 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는 열선,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하니 전기요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고 씨는 기후위기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면서도 이제는 정말 위기가 맞다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 탓도 기후가 점점 저기니까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양계 사업을 물려받아 닭을 키워온 백승엽 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백 씨는 올해 10만 마리를 키우던 농장을 3만 마리 수준으로 줄이고 동물복지 인증을 준비 중입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동물복지라는 것 자체가 같은 면적당 사육 두수를 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서 조금 개체수를 줄여서 이 안에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백 씨는 수익적으로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갈수록 치솟는 평균 온도가 농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안성시 관내의 모내기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지난해는 평균 한 달가량 일찍 진행됐습니다. 모를 심는 시기가 당겨지면서 쌀의 등습기에 영향을 줬고 결국 지난해 안성에서 자란 쌀들의 등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평년 같으면은 특등과 1등급 출현 비율이 한 80% 이상 정도는 안성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합쳐서 한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안 좋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기후 문제가 쌀 생산에도 영향을 주면서 시는 올해 모내기 시기를 인위적으로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기후 위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농업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농민들은 이제 위기가 왔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찬입니다. 숲속 무인 도서관 형태인 비슬 책방이 이번 달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비슬산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설로 새로운 형태의 쉼터로 자리매김할 걸로 보입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비슬산 오토 캠핑장 안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비슬 책방이라는 이름의 이 시설은 숲속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형태로 누구나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친환경 국산 목재를 사용해 만든 비슬 책방은 비슬산의 숲과 조화를 이루며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보통은 캠핑장에 아이들하고 조금 실만한 공간들이 제대로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숲 도서관처럼 책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자연에서 뭔가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비슬 책방 안에는 추억의 만화책부터 최신 웹툰 단행본, 어린이를 위한 도서가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이용객은 물론 휴양림과 비슬산을 찾는 모든 방문객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약이나 절차도 없습니다. 정식 개관에 앞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쳤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슬 책방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10일 정도 시범 운영 기간에 약 한 200명 정도 방문객이 다녀갔는데 공간 규모랑 이제 자연 속 입지, 무인 운영이라는 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의미 있는 호응을 좀 얻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비슬 책방은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편안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이 공간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이 8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45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희생해온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정신과 또 그들의 의미 담은 애국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광복회를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종찬 회장님과 함께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저 광복 80주년 행사들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행사 참석하느라고 바쁩니다. 1960년대에 설립된 광복회, 실제 이 광복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금년이 광복 80주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복회의 일종의 생일날입니다. 그 이전엔 우리가 을사늑약에 의해서 외교권을 뺏겼고 또 1910년에 경술국치로 해서 나라가 주권을 일본에게 몽땅 뺏겼단 말이죠. 그것을 35년, 36년 만에 되찾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80주년을 지내고 나니까 그 감동했던 세대들은 다 가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주역이신데 역시 글로 배우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감동이 좀 많이 줄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8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그 감동했던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80주년 더 의미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이 과거사 청산권 같은 좀 민감한 소재들 때문에 역사 인식에 대한 좀 소극적으로 다뤄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요. 보시나요?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이 광복의 이 감동 이것을 기억하기커녕 오히려 일제 시대가 더 좋았다.
일본이 우리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요직에 전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시 일진의 시대가 지금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학중앙연구원, 무슨 동북아 역사재단, 또 무슨 독립기념관 모두가 일제가 나쁠 게 뭐가 있냐 하는 이 얘기가 시작이 되고, 더군다나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본이 우리에게 많은 수탈을 했다, 또 많은 인권 침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거를 반일 종족이라고 평가하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에 80년 동안에 정말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너무 이게 경제 발전에만 급급하고 그냥 달려온 것이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좀 공허한 점이 많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반성하게 됐습니다. 네. 회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광복회가 이 혼탁한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광복 정신을 조금 이어받아서 이 되새김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8.15를 딱 기점으로 해서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이렇게 혼동시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전전 일본은 제국주의 일본이요, 폭력적인 일본이요, 우리를 못 살게 군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본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일본이요, 세계 평화를 기여하기 위한 일본이니까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자꾸 혼동시키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분명하게 갈라서 전전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전후 일본은 평화로 가고 싶어하는 일본, 또 민주주의로 가고 싶어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우애 정신으로 그분들을 대하자. 한국과 일본 그것이 친하게 지내자 이거요. 또 우리를 많이 도와줬던 중국에 대해서 독립운동하면서 우리가 많이 도움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중국과 우리가 얼마나 같이 항일 전선에서 같이 싸우지 않았느냐 해서 또 우애를 표시해주고, 이런 것이 80주년을 통해서 한번 다 정리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예. 이제 자라나는 이제 우리 미래의 꿈이기도 하고요, 또 이 나라를 대표할 또 인물들이기도 하죠.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광복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복회가 보시는 관점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저 학생들이 지금 이제 역사가 이제 뭐 필수 과목이 됐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저 역사 공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역사를 배울 생각하지 말고 광범한 독서의 폭을 넓혀달라. 그리고 애국주의적 있었던 많은 분들의 자서전이라든가 회고록이라든가 그것을 좀 봐서 그분들이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 이렇게 나와야지, 뭐 자꾸 강조하고 강요하고, 나는 이것은 죽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장님께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올 한 해는 더더욱 바빠지실 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광복임을 널리 알려주시는데 또 여념없이 활동하실 텐데 네. 건강 챙기시면서 우리 네. 후손들에게도 광복임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80주년을 기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80주년을 회고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광복 80주년을 뜻있게 맞이하면서 뜻있게 세우면은, 그 정신을 태우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서부터 또 한 단계 뛸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광복 회장님과 오늘 뜻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구 염색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뿌리산업이란 제조업의 근간이자 혁신의 원천이 되는 산업을 일컫는 말로 염색산단은 앞으로 연간 20억 원가량을 지원받게 됩니다. 산단은 공단 내 폐수 처리 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 주로 환경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산단은 장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시가 국내 최대 실내 플라워쇼인 제16회 대구 꽃박람회를 6월 5일부터 8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합니다. 꽃생 갓생이란 주제로 8개국 대표 플로리스트가 참여하는 아시아 플로랄 디자인 콘테스트와 플라워 데몬스트레이션, 청소년 기능 경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치유산업특별관, 가족체험존,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만원, 사전 예매 시 7,000원입니다. 중구청은 성내이동 신명고등학교 주변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53면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이번 조성으로 중구 내 총 주차구역은 1,433면으로 확대됐습니다. 미진분 씨 김진호 대표가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를 약정해 아너 소사이어티 261번째 회원이 됐습니다. 이 기부는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구는 복지제도에 대한 종합 안내서 복지자원 길라잡이를 발간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주요 복지사업과 사회복지기관 운영 프로그램 등 99개의 사업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서보건지소가 운영하는 달서 100세 건강학교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포함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 프로그램의 하반기 과정 참가자는 8월 중순부터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